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심지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 억지 갖고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럴 때 문득 제3자가 와서 이 대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피곤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공유해 볼게요.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왜 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각자의 심리적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렌즈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경험, 사랑받거나 상처받은 기억 등으로 만들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키마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부모가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자주 말했던 아이는 나는 무능하다는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고, 사랑을 주지 않는 양육자에게서 자란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언젠가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스키마를 갖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스키마는 자동 반응처럼 작동하는데요. 직장에서 상사가 피드백을 줬을 때 난 또 잘못했구나, 역시 나는 부족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무능하다는 스키마가 작동한 거예요. 배우자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를 멀리하네,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 자율성과 감정 표현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적인 갈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성을 단순히 행위나 성기의 결합으로 보지만 성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애착, 수치심, 자기존중감, 신뢰,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깊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잠자리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때 그걸 단순히 애정 표현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내 감정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구만 챙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스키마의 차이에서 비롯된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행동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당했다는 감정 혹은 수치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걱정해주는 말로 듣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꼭 진짜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해석하는 방식엔 나만의 과거 경험과 감정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걸 서로 인식하기만 해도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의 말 자체보다 그 말 뒤에 담긴 감정과 경험을 읽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스키마는 보통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어른이 된 후에도 강한 감정이나 반복적인 경험을 겪으면 예전의 생각이나 믿음이 더 굳어지거나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라는 버림받음의 스키마를 가진 사람이 이혼을 겪게 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며 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후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 나도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혼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이전의 부정적인 스키마가 무의식적으로 관계에 투영돼 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나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이혼 후에 자주 생기는 스키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나. 이런 스키마가 강화된 상태에서는 상대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도 역시 또 나를 버리려는 거야 라는 왜곡된 해석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불안, 통제하려는 행동, 과잉의심, 감정적 거리두기 등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연애의 난이도는 훨씬 낮아질 수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지 내 감정을 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연인이나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께 지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조언하고 싶은 순간도 생깁니다. 자기야, 이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건넨 말일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또 잔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날카롭게 반응하면 조언한 사람은 당황스럽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죠. 이런 반응이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주 비난을 받았거나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만든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항상 부족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배우자가 그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넌 또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조언도 공격처럼 느껴지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화를 내는 겁니다. 상대가 무심코 한 말에도 자기 방어가 작동하는 거죠. 방어 기제는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쓰는 심리적인 보호막인데요.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건 내 얘기지 난 잘못 없어 라고 말하거나 혼나기 전에 먼저 화를 내는 것도 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방어 기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방어 기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인데요. 문제는 방어 기제에 지배당하거나 고착되었을 때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아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부부 갈등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파국 신호 중 하나로 방어를 꼽았습니다. 즉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려는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방어 기제가 너무 과한 사람과 결혼 생활하면 참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부부 모두가 방어 기제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부 둘 다 방어 기제가 강하면 이건 마치 두 사람 모두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서로 마음을 열기보다 공격받을까봐 먼저 방어하고 그 방어가 또 상대에겐 공격처럼 느껴져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대화가 없는 것 같아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까지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내도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그러면 난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하고 대화는 멈추고 침묵으로 흐를 수 있어요. 둘 다 본심은 서로 위로받고 싶다인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 거죠.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부부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서로에게 상처가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을 숨긴 채 대화를 피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날카롭게 반응하며 자기 방어에 들어가죠. 평소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내지만 어느 날 불쑥 그건 당신 얘기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서로 자존심이 부딪히다 보면 대화는 어느새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요. 육아나 생계는 함께하지만 정작 마음은 따로따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죠. 서로 외롭고 불안한 감정이 있어도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괜히 상대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정서적인 대화는 피하고 민감한 주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화보다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 말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거나 문을 쾅 닫으며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예민해지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민감해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한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상처나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 대화가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말도 날 통제하려고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관계 안에서 신뢰 대신 회피와 방어, 냉소, 비꼼이 오가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재혼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꼭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자주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조언을 들었을 때 나를 무시하나, 나를 깎아내리네 같은 생각이 든다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거슬릴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한 말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의 갈등은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과거와 대화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여러분, 인생도 사랑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삶에 지치고 사랑도 무너질 때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드라마 제목처럼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두 번 인생도 사랑도 꼬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꼭 점검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재혼, 삼혼도 막을 수 있고 나쁜 연애가 반복되는 것, 인생이 꼬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나친 감정적인 반응인데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종교든 하나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빠져들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들해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한 번 꽂히면 주변의 말을 안 들어요. 되려 주변에서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서운해하고 그 사람들과 멀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구나 후회를 해요. 문제는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하면 대부분 연애 속도도 빨라요. 잠자리도 서둘러 하고 동거나 재혼도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노력하는 것보다 즉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선호해요. 이런 행동은 도파민의 영향도 큰데요. 뇌에서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 새롭고 흥미로운 대상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금세 흥미가 시들해진다는 거죠. 2번째는 내면에 공허함이 있거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단단한 내면이 없으면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죠.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긴 시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했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갑자기 혼자가 된 경우, 이런 공허감과 불안감은 더 증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의 미신처럼 빠져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쇼핑에 몰두를 하거나 성관계에 집착을 하거나 게임에 몰두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혹하고 유명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맹신을 하기도 해요. 이성이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면 혹하고 빠져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극들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상대가 자기 편이라고 여기면 과할 정도로 좋게만 보고 긍정적으로 여기다 상대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모든 걸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반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세상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건데요. 이러한 심리는 균형을 잃게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반복적으로 연애가 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쉽게 넘어가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2번째는 지나친 이상화입니다. 위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싱글 동호회에서 커플이 만나다 헤어진 후
헤어진 상대를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환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 환상과 이상화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관계가 좋을 때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만 보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부정적인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즉, 판단의 기준에 감정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본 이상적인 연애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본인의 로맨틱한 환상을 상대에게 투사하기도 해요. 또한 연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상대방을 이상화함으로써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더 강화하려는 마음도 있죠. 그 외에도 미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애 초기에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은 진리라는 거 아시죠? 실망감이 커지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건강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경우 미성숙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애가 끝난 후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복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소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원한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또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어. 나는 피해자야 하는 메시지를 던져 자기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다 시간이 지나며 이상화가 깨지면 실망감과 극단적인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연애를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전 연인의 치부를 여기저기 까발리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왜 연애뿐 아니라 삶에서 이런 안 좋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은 불안정한 관계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성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사랑의 이상형이나 환상이 있는데요. 이는 각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기대와 욕구를 말한다고 해요. 이런 환상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욕구와 환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직업도 다르고 외적인 것도 매번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나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늘 자상한 사람에게 끌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항상 나쁜 남자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연애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내적 구조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애 패턴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해해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재혼, 3혼, 4혼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인식. 안 좋은 삶의 패턴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인식인데요. 자기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할 것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에 머무르면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또한 자기인식이 부족하면 깊이 있는 대화를 회피하고 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불편해하고 무섭게 느끼기도 하죠. 주변의 피드백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인식이 되지 않으면 인생도 사랑도 더 꼬이게 되더라고요. 인생도 사랑도 꼬이면 내부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에너지를 밖으로 더 쏟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외모가 부족해서야. 키가 좀 더 컸다면, 좀 더 날씬했다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성형이더라고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외모가 부족해서야 하며 성형과 외모 꾸미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인데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도 연애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파스칼은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 또한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 후 홀로서기 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은 인생도 사랑도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나의 연애 패턴은 어떤지, 내가 꿈꾸는 이성은 누구인지, 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전 배우자나 전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 써본다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내 감정, 행동, 삶의 목표에 대해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지나치게 나의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변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도 사랑도 안 풀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며 꾸준히 배우고 나를 갈고 닦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생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목말라 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재혼은 사랑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두 번째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사는 일은 마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들을 견뎌야 하잖아요. 사랑의 눈이 멀었던 시기는 지나가죠. 다시 혼자가 된 후 이성을 만날 때는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연애와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이야기 공유해 보겠습니다. 중년의 연애와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재혼은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이혼하고 3년 안에는 재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혼이란 건 하나의 관계의 끝이자 삶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사별도 비슷하죠. 중요한 애착 대상과 관계가 끊어지면 상실이 발생하고 이 상실감은 심리적으로 공허함이 올 수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은 단순히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조차 흔들리는 깊은 감정이죠. 예를 들면 결혼 생활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혼이나 사별로 그 관계가 사라지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역할은 이제 뭐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이 생겨요. 혼자 밥을 먹는 외로움, 혼자 TV를 보는 쓸쓸함, 이런 외로움은 상대방 부재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존재의 상실은 내가 나였던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깊은 허탈감이에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던 그 감정, 생일이면 함께 밥 먹고 주말이면 같이 마트 가던 그 일상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은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잃는 것과 같은 깊은 공허를 느끼게 돼요. 즉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된 후 느끼는 공허감은 단순히 곁에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던 순간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였던 이유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깊은 허무감이에요. 나는 이미 이혼 전에 정서적으로 소원해졌는데 왜 이혼 후 공허감을 느끼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정서적 유대가 끊어진 부부라면 공허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멀어졌더라도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함께하던 일상, 기혼자로서의 사회적 위치 같은 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공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즉 법적 이혼 전에 이미 정서적으로
상습적으로 이혼을 겪은 부부라 해도 관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상실감과 함께 깊은 공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혼이나 사별처럼 큰 상실감을 겪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 반대인 완벽한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전 관계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정말 나를 100% 이해하고 사랑해줄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해. 이번엔 진짜로 나를 끝까지 아껴줄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즉 상처 때문에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처를 덮어버리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더 완벽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상상하면서 아픈 현실을 없었던 것처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프니까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상상하면서 상처를 부정하려는 심리,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혼한 여성들이 이혼 직후 연하남을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상실의 아픔을 덮기 위해 더 젊고 이상적인 상대와 새로운 로맨스를 꿈꾸게 되는 거죠. 연하남은 상실과 상반된 활력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매력적임을 확인받기 좋은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주디스 웰러스타인은 상실 후 관계는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기 위한 무의식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혼 직후에는 로맨스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지기 쉽기 때문에 현실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요. 상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될 수 있죠. 더 조심해야 할 건 이렇게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여성을 노리고 가벼운 만남이나 성적 유의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 후 재혼, 그리고 다시 재이혼, 3혼까지 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 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도한 로맨스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이혼 직후에는 무엇보다 자기 성장에 집중하고 심리적인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나중에 더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건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연애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내 삶을 잘 꾸려가면서 연애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후 최소 3년 정도는 재혼 결정을 미루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충분히 회복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재혼을 선택하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좋은 친구 같은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서두른 재혼은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여러분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노후 준비 등 서로 다른 삶의 무게들이 얽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결국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가끔 국제 결혼에 대해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를 경우 재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 전시댁과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 결혼 후 미국을 자주 오가며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가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 또한 미국 교포와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재혼하지 않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교포와 재혼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지금쯤 다시 이혼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90년대 이민을 간 사람들은 그 시기에 한국 문화와 사회 규범,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인생에서 큰 전환을 겪을 때 그 시기에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이 깊이 각인되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민처럼 큰 스트레스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해 이주 당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고착되기 쉽죠.
거죠. 예를 들어 90년대에 이민을 간 남성은 90년대의 한국의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여성은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한 성평등 문화를 경험했겠죠. 그러니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긋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면 상식과 기대치가 다르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다가오죠. 같은 나라, 같은 세대 사람들끼리도 생각의 차이로 힘든데 문화가 다르면 일상의 기본적인 것부터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문화적 거리가 클수록 갈등이 더 자주, 더 깊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드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물론 국제결혼으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래도 힘들다는 재혼을 굳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국제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재혼을 고려할 때는 기본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처음 만났을 땐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쌓이면서 서로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처음부터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누구나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만나라고. 그리고 만남 초기부터 꼭 이 신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견이 다를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견이 났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갑자기 말을 끊고 침묵해버리거나 조심스럽게 건넨 피드백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분명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소통을 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얼마 전 한 중년 남성이 싱글 동호회 산행 모임에 이런 댓글을 남긴 걸 봤어요. 돈 많은 남자들한테 이리저리 붙어 창녀처럼 웃음 파는 여자보단 싸구려 국밥 한 그릇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만 참석 바랍니다. 운동은 기본이고. 이 남성이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꾸준히 쓰더라고요. 이 남성은 분명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연애가 잘 안 돼요. 왜 연애가 잘 안 될까요? 순수한 여자가 없어서일까요? 한국 여자들이 문제라 외국 여자를 만나면 해결될까요? 이 댓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산행 모임을 이끄는 리더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국밥 한 그릇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내면의 기대가 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기대에 맞춰 반응하지 않죠. 그의 좌절감이 쌓일 때마다 감정을 공격적인 언어로 드러내더라고요. 나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데 여성들은 돈만 본다는 생각에 빠지고 자신을 착한 피해자로 여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이분화해 버리는 거죠. 자신이 여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좌절을 덮기 위해 여성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마치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 상처가 가려질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또한 여성의 웃음을 성적 의미로 왜곡해보는 건 과거의 상처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고 혐오로 변질시키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글을 공개된 모임 공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린다는 건 공감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해요. 결국 나이는 들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즉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을 알 수 있겠죠. 내 마음을 솔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재혼 상대는 물론이고 연애 상대로도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인지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소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